리서치뷰는 들어보셨어요? 그 정치 컨설팅 그리고 여론조사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지난 총선 평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지역에서 성적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원인이 뭐고 지금의 지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 그중에서 먼저 호남을 알아볼까 하는데 리서치뷰에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총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때 가서 발제하시고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식으로 가보죠, 그냥.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뭐냐면 공천 참사, 전략 부재, 비례 파문, 정준호 씨는 광주에서 문재인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삼보 일배를 시작한 후 6시간 만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 개인이 일으켰던 파장이 큽니까? 그 지역에서? 4월 4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문재인 정계 은퇴, 대선 네. 불출마 요구하면서 삼보일배를 한. 그게 파문이라고 할 정도, 민주당의 호남 패배의 일정 영역을 기억할 만큼 파괴력이 있었어요? 전남, 전북은 조금 그 지역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광주는 거의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터졌던 악재 중에 최악의 사태였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대위 무기력했고 김종인 체제의 문제, 그 다음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리고 메시지 캠페인이 전략 부재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것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금의 성적을 거둔 이유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대표시니까 요 결론이 실제 선거 기간 중에 어떤 식으로 지지율에 반영됐는지를 거꾸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 결론을 먼저 내고. 네. 자, 이게 이제 호남 지역만 따로 떼서 1월부터 창당 발기인 대회부터 그다음에 총선 이후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녹색이 국민당이고요. 파란색이 더민주인데 여기서 크게 한번 출렁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 직후의 변화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요인이 발생한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쭉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역전이 됐어요. 그죠? 네. 크게 여기서. 요 시점이 언제고 다시 재역전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3월 25일이면 이제 그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네. 네, 마감일이고 4월 2일이 이제 선거운동 개시일 직후인데 3월 25일 직전에 이제 비례대표 파문, 셀프 공천 2번. 네. 네,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정준호 전략 공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 컷오프는 3월 25일 이전이죠. 2차 컷오프였으니까요. 여기. 예, 3월 10일에 1차 컷오프 그리고 3월 20일 안 돼서 아마 직전에 2차 컷오프. 요 꺾이기 직전이군요. 예. 네. 그러면서 3월 2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까지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캠페인이 굉장히 난조에 빠집니다. 난조에 빠지면서 더군다나 3월 25일 직전이면 국민의당도 굉장히 공천 파동이 계속 여진이 진행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이쪽 저쪽 다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부터 3월 31일이 선거운동이 시작일인데 아마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보면 결론적으로 지난 8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이 끝났고 후보 등록이 끝났다라는 건 이제 정당 간 연대는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속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심판 대상은 실종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가치가 그만큼 부풀려지면서 결국 야야 갈등이 전면화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월 2일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약 12%포인트 차로 격차를 여기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거의 40%대에서 20% 중반까지 한 번에 쭉 떨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반면 일주일 사이에 10% 이상 쫙 올라가고. 예. 여기를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필리버스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이제 판정리가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당이 그동안 준비했던 어떤 전략적 캠페인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새누리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사불란한 이런 그 선대위를 구성하고 뭐 무등 태우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어쨌든 캠페인을 시작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야 갈등을 전면화시키고 두 번째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국면에서 항상 공천이 일단락되면 어떤 그 드림팀을 꾸려서 표의 확장성 있는 모든 당내 인사들을 결집시켜서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장사의 시작인데. 그렇죠. 그런데 진영 의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9대 총선 때 야권층들이 낙선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뭐 상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선대에 결합하는데 그분들이 전혀 역할을 못하죠. 반면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은 뭐 전방위적인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제 호남을 공략하게 되고요. 그때 이 시점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호남에 가죠. 예. 자기 지역구에 선거운동을 안 하고 계속 호남에 가서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반면 더민주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활동하는 데라고 해봐야 덧컷 유세다.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총선 시작되고 나서 진짜 선거운동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더민주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크고 작은 이슈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전략적 리더십이 전무했다. 전략적 리더십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번 총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2002년 대선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계기로 저는 기억을 하게 됐는데요. 선거라는 게 우리 일정표, 우리 계획대로 선거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따라서 수많은 이런 변수,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는데 그때마다 당이 정말 그런 일관성이나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순발력 있게 그런 국면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밑그림조차 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략공천이라는 게 정준호 후보가 전략공천되고 광주에서 희화화됐던 게 뭐냐면 정대철 의원 아들이 전략공천됐다. 그러니까 정준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략공천되면서 정호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호준 의원이 이제 정대철 의원 친자인데 정준호 후보가 전략공천되면서 도대체 듣보잡한 사람이 갑자기 전략공천이 되고 광주에 유일하게 현역으로 남아있던 분이 이제 강기정 의원인데 그분은 또 컷오프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광주 민심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월 25일 전에 그런 주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게 3월 25일 이후에 저게 여론에 반영되는 거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타임 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계학적 용어로. 그래서 어떤 주요한 사건 사고가 터졌지만 그게 바로 여론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그렇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해 뭐 물어도 보고 하다 보면 며칠 걸리죠. 그렇죠. 예를 들면 컴퓨터가 버벅될 때 우리가 렉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양상인데 어쨌든 그 여론이 확산되고 숙성되는 과정이 약간의 이제 인터벌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바로 후보 등록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월 25일 날 꺾였지만 3월 25일 꺾기 이전에 며칠 동안 벌어졌던 일이 축적돼서 그렇죠. 그런 누적된 것들이 일주일 동안의 캠페인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캠페인과 연계되면서 결국 호남 민심이 급격히 이제 이반되기. 선거 전략이 없었다, 잘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호남에서 선거운동만 잘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성적이 괜찮을 수 있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가는 약간 배치가 되는 평가가 있잖아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사실상 지역의 여당으로서 기득권 세력이었고 거기에 대한 심판 여론들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었다. 그게 주요한 패인 중에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도 일리도 있지만 그건 결과론이라고 보는 게 한편으로는 왜냐면 불과 일주일 전에 여론은 지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뒤집어져 있었어요. 네. 민주당이 이만큼.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오랫동안 민주당을 심판하라고 하는 정서가 밑에 있고 실망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 그것만으로 설명하려면 민주당이 계속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계속 누구를 지지할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 선거가 들어가는 그 국면에서 뒤집어진 채 한 번도 역전하지 못한 채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선거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시속 게임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10월 3일, 박영선, 박원순 두 분 단일화까지 네. 저희가 그런 전략을 책임지고 있다가 이제 통합선대위 들어오면서 제가 물러났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 공표조사 시점에, 저희가 마지막 이제 오마이뉴스하고 그때 정례조사를 할 때인데, 박원순 후보가 1.6%포인트 밀렸다라고 마지막 공표조사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 이틀간 부재자 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부재자 투표의 속성이 전통적으로 야권 몰표가 나오는 집단인데, 박원순 후보가 48개 지역구에서 무려 11.2%포인트 대패를 했습니다. 부재자에서. 그 판은 엎어진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직전에 새누리당의 십자포화가 이어지면서 박원순 후보를 협찬 인생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그 일간 조사를 진행할 때인데 강남도 아니고 강북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권층 리버럴들이 특히 도덕성이나 이런 겉과 속이 좀 다른 면모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어떤 민심이 이제 출렁거리는 건데 방금 우리 이제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민주당에 대한 그러니까 호남의 일당 독재를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그리고 그러면서 지방선거에 어처구니없는 공천들이 남발되면서 지자체도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반문 정서가 있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창당되고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이 탈당할 때 이미 또는 반더민주 성향, 반노 성향은 이미 갈 사람들은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런 추이들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올라가면서 지지율이 급격히 회복되다가 그런 악재들이 터지고 그 이후에 어떤 전략적이지 못한 그런 캠페인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호남에 이미 반문 정서가 프레임화 되어 있다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당 차원의 중앙당 차원의 노력이 너무 미흡했던 거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독선적인 그런 캠페인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린 거다. 사실 그 팩트가 사실이 아니어도 일단 프레임화 되면 뭐 상징이 되면 팩트로는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런 게 존재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가야 된다. 네. 가지 말아야 된다. 그 사이에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계속 떨어져 하다가 그래서 두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방문의 효과가 있긴 있었는지 네. 혹은 뭐 가지 말라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는 역풍이 분다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여론에 미친 영향은 어떻습니까? 선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설득 불가능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캠페인을 하는 거 그건 필패 전략이잖아요. 네. 결국 우리를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우리가 설득해서 다시 2번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결집을 해낼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민주를 지지하거나 더민주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누가 과연 효과적으로 결집해낼 거냐의 문제인데 방금 우리 총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제 기억으로 4월 8일 날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1차 방문을 한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미 대부분의 매체에서 문재인은 광주를 갈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판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런 이제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다 보니까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그렇죠. 야권층들이 저희가 보는 야권층의 시대 정신은 뭐냐면 힘을 합쳐서 지난 8년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8년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해달라. 당신들이 그런 판을 짜면 우리가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앙선관 유권자 인식조사나 각 기관들의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 출구조사에서도 그런 단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반노, 반문, 반민주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그쪽으로 흡수될 사람들이 이미 흡수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김종인, 문재인 두 전 현직 대표가 과연 호남에 가서 누가 더 표를 많이 끌어왔느냐, 네. 그걸 계량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소설을 쓰지 않고 분석할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빅데이터라는 거거든요. 네. 뭐 지금 페이스북 이용자가 1,600만이 넘고 SNS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월 초에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갔던 지역의 SNS 버즈량, 그 후보들의 언급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10대 1 정도로 문재인 후보가 더민주 후보들에게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걸 데이터로 확인을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전북 지역 4월 1일 날 김종인 대표께서 전주 갑 김윤덕 후보 지원 유세를 갔는데 김종인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가기 전에 평균 김윤덕 후보 SNS 언급량이 21건에 불과했는데 지원 유세를 간 당일 날은 77건으로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적죠.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가 3월 30일 날 이때는 이제 호남 오지 마라고 하니까 계속 동부벨트 수도권 쪽으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경북 경주의 이상덕 후보 별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후보잖아요. 지원 전에 평균 언급량이 39건이었는데 문 전 대표가 지원 간 당일날 언급량이 1,360건이 넘습니다.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더 들면요. 4월 3일 날 서울 강동갑 진선미 후보 문재인 전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갔는데 진선미 의원은 뭐 필리버스터도 진행했고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는 분이잖아요. SNS상에서 상당히 좀 활동력이 있는 분인데 평균 언급량이 지원 전에는 1,600여 건이었는데 지원 당일날은 5,500건이 넘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4월 2일 광주 동남갑의 최진 후보, 전략공천 받은 최진 후보 지원 유세를 간 적이 있는데요. 지원 전 평균 언급량 33건, 지원 당일 언급량 65건입니다. 그러니까 SNS 데이터만 분석을 해보면 누가 과연 야권층에, 더민주 지지층에 훨씬 더 소구력이 있고 그들을 결집을 해낼 수 있는 거냐. 4월 12일 날 마지막 지원 유세를 호남 방문, 2차 방문하고 올라오면서 완주 무진장을 방문하고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녁 8시가 넘어서 9시 다 돼서 방문한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전북에서 이춘석 의원하고 안호영 후보 두 분이 당선되죠. 더민주 소속에서 1% 차이로 이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저희가 여론조사도 계속 트래킹 조사를 했었고요. 문 대표께서 마지막 9시 직전에 아파트 단지에, 완주의 아파트 단지에 방문을 하셨는데 30, 40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안고 뭐 수백 명이 나와서 정말 그쪽 캠프에 총괄했던 친구 얘기로 자기네는 분명히 문 전 대표 지원 유세에 덕을 봤다. 1% 이겼습니다. 완무진장이. 뭐 그런 어떤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해보면 보다 더 객관적인 그런 효과는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긴 있었지만 네. 반대로 그 반문 정서를 자극해서 반문 정서 가진 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네. 그분들이 결집하게 하는 효과도 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11일, 12일, 13일 3일간 네. 마지막 호남 지역 예측 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방문한 직후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얼미터 2차 방문한 2차 방문한 날입니다. 리얼미터 곡선하고 비슷한 거죠. 네. 막판에 올라가기 시작했으나 여기서 내려오고 그렇죠. 만나기에는 너무 멀다. 그래서 진작에 갔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그때는 했었었는데 똑같이 분석하세요? 진작에 갔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4월 4일 날 정준호 파문이 터지고요. 문재인 정계 은퇴 촉구하는. 그리고 4월 8일 날 1차 광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월 11일, 12일 이틀간 이제 마지막 그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4월 4일 정준호 파문이 터지고 4월 6일 날 저게 이제 마지막 공표 조사입니다. 7일부터 조사 결과는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마지막 공표 조사를 발표했는데 41대 28이지 않습니까? 저 조사에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조사를 저희가 해서 발표를 했고 아마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 대권 주자들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조사에서 20대 30대가 50% 내외의 문재인 지지 의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사를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정준호 파문이 터지고 문재인 대표가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8일날 이제 광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전국조사 테이블을 분석하면서 20, 30대가 문재인 병장 구하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호남에서 그때도 총선 직후 그런 얘기 했었는데 호남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이 타 지역에서 문재인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그렇죠. 그게 수치로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보시면 이건 또 거꾸로요. 그 안철수 대표가 3월 25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러다가 4월 2일 이후 쭉 올라가죠. 그래서 선거일에 이르러서는 호남 지역에서 대권 지지율 1위예요.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쭉 올라가서 이 컷오프, 셀프 공천 아직 반영되기 전이죠. 최고치를 치다가 요 선거운동 개시일 직후부터 쭉 떨어집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혼전을 벌이다가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벌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선거 개표일 날 이렇게 가장 큰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17%가 거의. 근데 선거 다음 주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기서는 5%가 상승하고 여기서는 거의 4%, 5% 가까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대권 주자 지지율 추이도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거의 붙어요, 이렇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2016년 4월 13일을 관통할 호남 사람들의 제1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게 과연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 심판이 더 중요한 거냐? 아니면 지난 8년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해서 정부 여당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을 거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을 거냐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만 따로 떼어놓고 호남의 선거 결과만을 따로 떼어놓고 호남의 더민주 참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 사람들은 역대 선거에서 매우 전략적인 투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2012년 대선 이전에 경선 국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친노 패권 관련한 이런 프레임이 작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내외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곳이 호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일정한 그런 프레임화된 그런 불만족들이 있다 하더라도 2016년 4월 총선에 거는 가장 큰 기대감은 저희가 볼 때는 정권 심판이었다. 그런데 4월 13일 출구조사 소스가 나오기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호남에서 저 미운 정이 들대로 든 기호 2번을 찍어줘야 되겠느냐라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총선 직전의 여론조사가 대부분 새누리당 압승, 예. 새누리당 과반, 그것도 180석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당을 열심히 지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2순위인 일단 민주당 심판이라도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옮겨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거일 직전 당이 위기관리를 잘 해서 무슨 소리냐, 새누리 과반은 절대 없다, 이 엄중한 상황에 그런 어떤 캠페인 전략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그런 어떤 소스들을 언론에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런 기정사실화를 일정 부분 흐트러뜨려 놓을 수 있다라면 호남이 이렇게 세석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개표 결과를 보고 나서는 왜 오히려 자신들이 지지했던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주당은 왜 올라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민주가 비호남 지역의 그 압승을 토대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3석으로 제1당이 됐고 그 뒤에 들려온 호남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여론들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지금 우리가 뭔 짓을 한 거냐라는 당혹감에 휩싸였다라는 거죠. 더민주가 제1당이 될 생각은 꿈에도 우리가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수도권에서 이런 정말 대승을 거두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더민주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호남 사람은 당연히 더 몰랐고 이 발제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광주 전남의 가장 전통 정론지라고 하는 매체가 20일 동안 보도한 자료 내용을 광주일보요? 보니까 정말 전 놀랬습니다. 광주일보. 제가 네. 광주일보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잘했어요. 중앙당이나 광주시당은 20일 동안 뭐 한 거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더민주 악마.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천사. 진짜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완전히 이분법으로 내내 보도하는 거. 아니, 저는 조중동을 보는 걸로 착각했습니다. 조중동보다 더 해요. 제가 보기엔. 조중동도 선거 당일날 특정 정당을 찍으라고 사설 쓰진 않아요. 저런 신문 제목은 방금 앞에 거 한번 웃겨가지고 거세지른 녹색 돌풍 땅땅땅하고 권은희 송기석 후원의 신문 광고 게재 여기 4월 7일이요. 어떻게 저런 게 일면에 나갈 수가 있죠? 부산은 전재수, 경남 김경수 정도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계속 접한 호남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제1의 기대감, 시대 정신이 뭐냐? 근데 그게 이미 완전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다. 대충 윤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종인 체제 공과를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이제 영입할 때 야권층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좀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수년 동안 야권이 분열, 갈등, 집안 싸움으로 날을 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도 28 전대가 끝나고 나서 430 재보선 참패하고 그리고 작년 말까지 계속 문재인 퇴진, 그다음에 추석 직전에 문 대표가 이제 재신임을 들고 나왔는데 뭐 재신임도 필요 없다 물러나라 등등 이렇게 진행되다가 안철수 의원이 12월에 탈당하고 줄줄이 이제 이어서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문재인으로는 이번 총선 필패다 이런 정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삼고처리해서 모셔온 것 같은데 어쨌든 당내 안팎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모셔와서 비대위원장을 맡길까? 당의 심장부를 맡긴 거잖아요. 사령탑을 맡긴 거고. 근데 저분이 과연 이번 총선을 잘 진두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북한 관련 뭐 이런 그 발언이나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그런 돌출 발언들도 있었고. 가장 큰 피해를 준 부분이 뭡니까? 공은 앞부분에 있었고 호남이 더민주를 버린 게 아니라 더민주가 호남을 버린 것이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 결국 그러니까 호남에 대한 전혀 무대책이었다라는 거죠. 호남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 네.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나 구한말 때는 호남 인구가 영남 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느 때부터 뿔뿔이 수도권으로 이제 대이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영남 인구의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이미 수도권이나 뭐 이쪽으로 이주해온 원적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호남의 민심이 쌍방향으로 수도권에 와 있는 호남 원적층들과 쌍방향으로 이런 그 교감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투표 행태를 보이는데 호남 본토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대책이었던 거죠. 전략공천이라는 것도 정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전략공천은 말 그대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김종인 위원장이 나름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그분의 마인드가 워낙 그 본인의 어떤 고집스러운 자기 어떤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이번 한 두세 달간의 어떤 그 총선 국면에서 지혜롭게 그게 현 민심과 잘 연동해서 갈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의당이 밑바닥에서 계속 끌고 가고 그리고 광주일보도 계속 유포하고 종편에서 계속 유포한 게 이제 호남 홀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내대표가. 내내 호남이 홀대받는다. 뭐 그러면서 반문정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호남은 홀대받고 있다. 이 프레임을 끊임없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종편이 재생산하고 그리고 네. 이번 선거 내내 사실 그 프레임 안에서 국민의당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했단 말이죠. 예. 이제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대단히 안일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자 해제해야 됩니다. 결자 해지라는 건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인정한다라면 당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 반문 정서를 궁극적으로 줄이거나 시켜야 될 책임은 문재인 전 대표가 더 크다고 보고요. 본인이 그걸 퍼뜨린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실 아닌데 뭐 하고 손 놓는 게 전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2012년 총선 때 이제 공식적으로 정계 입문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치르고 대선 패배하고 작년 28 전대 사이에 좀 그런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번 비대위 체제까지 한 1년여 동안에 당내에 워낙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다 보니까 호남에 공을 들일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텐데 이제 본인이 이제 비대위에 바톤을 넘기고 그 총선에도 불출마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실제 호남민들하고 부대끼면서 그런 어떤 오해들을 줄여 나가고 또 그런 어떤 진심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 이게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하나의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 한번 프레임 짜지면 뛰어넘는다는 게. 네, 지금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7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1년 5월부터 이제 오늘 카운팅을 해보니까 총 19차례 전현직 대통령 호감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 대통령 호감도 조사. 네,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네, 호남에서도 호남에서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이 선두입니다. 호남에서는. 네, 네. 이번 조사에서도 호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평균은 39.2%였고요. 호남에서는 40%가 넘습니다. 그게 호남의 어떤 반도 정서거든요. 정서가 호남의 지배 정서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엘리트, 그다음에 목소리 큰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호남의 주요 매체들, 뭐 이 그룹들이 대체로 반문 정서가 상당히 강고합니다. 2012년 대선 경선 전에도 저희가 지역 매체들하고 여러 유형의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아는데 어쨌든 지금 더 심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갈등이 확산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런 그 지표의 흐름을 보면 호남에서 가장 진보적인 그런 의향은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그 연고지가 호남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2~3배 이상 높습니다. 그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도 물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제 총선 선전한 그 이후에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체제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시큰둥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지도부가 계속되면 진행되면 될수록 호남에서는 계속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새로운 지도체제가 형성되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그 변곡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른 지역 분석도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랑 영남에서 왜 이렇게 이겼고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많은 표가 나왔는지 네. 전체적인 분석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고 오늘은 호남 지역을 다뤄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리서치 뷰는 들어보셨어요? 그 정치 컨설팅 그리고 여론조사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모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지난 총선 평가를 이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지역에서 성적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원인이 뭐고 지금의 지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 그중에서 먼저 호남을 알아볼까 하는데 리서치뷰에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그 총선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때 가서 발제하시고 발표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 호남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식으로 가보죠, 의장.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뭐냐면 공천 참사, 전략 부재, 비례파문, 정준호 씨는 광주에서 문재인 대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삼보 일배를 시작한 후 6시간 만에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에요. 그분 개인이 일으켰던
파장이 큽니까? 그 지역에서? 4월 4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문재인 정계 은퇴, 뭐 대선 네. 불출마 요구하면서 삼보일배를 한. 그게 파문이라고 할 정도, 민주당의 호남 패배의 일정 영역을 기억할 만큼 파괴력이 있었어요? 전남 전북은 조금 그 지역적으로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광주는 거의 뭐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터졌던 악재 중에 최악의 뭐 사태였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대위 무기력했고 김정인 체제의 문제, 그 다음에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 그리고 메시지 캠페인이 전략 부재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것이 호남에서 민주당이 지금의 성적을 거둔 이유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데 선대에 결합하는데 그분들이 전혀 역할을 못하죠. 반면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은 뭐 전방위적인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서 이제 호남을 공략하게 되고요. 그때 이 시점에 안철수 대표가 계속 호남에 가죠. 예. 자기 지역구에 선거운동을 안 하고 계속 호남에 가서 공을 들이기 시작하고, 반면 더민주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활동하는 데라고 해봐야 덧컷 유세다.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총선 시작되고 나서 진짜 선거운동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더민주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크고 작은 이슈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전략적 리더십이 전무했다. 전략적 리더십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거라는 게 이번 총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2002년 대선 이후에 오랜만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계기로 저는 기억을 하게 됐는데요. 선거라는 게 우리 일정표, 우리 계획대로 선거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선거라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따라서 수많은 이런 변수,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는데 그때마다 당이 정말 그런 일관성이나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순발력 있게 그런 국면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밑그림조차 없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략공천이라는 게 정준호 후보가 전략공천되고 광주에서 희화화가 됐던 게 뭐냐면 정대철 의원 아들이 전략공천됐다. 그러니까 정준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전략공천되면서 정호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호준 의원이 이제 정대철 의원 친자인데 정준호 후보가 전략공천되면서 도대체 듣보잡한 사람이 갑자기 전략공천이 되고 광주에 유일하게 현역으로 남아있던 분이 이제 강기정 의원인데 그분은 또 컷오프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광주 민심이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3월 25일 전에 그런 주요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게 3월 25일 이후에 선거운동이 시작일인데 아마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보면 결론적으로 지난 8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이 끝났고, 후보 등록이 끝났다라는 건 이제 정당 간 연대는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계속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심판 대상은 실종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의 가치가 그만큼 부풀려지면서 결국 야야 갈등이 전면화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월 2일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약 12%포인트 차로 격차를 여기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렇죠. 보시면 일주일 사이에 거의 40%대에서 20% 중반까지 한 번에 쭉 떨어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반면 일주일 사이에 10% 이상 쫙 올라가고. 예. 여기를 한 번도 극복하지 못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필리버스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이제 판정리가 끝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각 당이 그동안 준비했던 어떤 전략적 캠페인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새누리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사불란한 이런 그 선대위를 구성하고 뭐 무등 태우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어쨌든 캠페인을 시작하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야 갈등을 전면화시키고 두 번째로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국면에서 항상 공천이 일단락되면 어떤 그 드림팀을 꾸려서 표의 확장성 있는 모든 당내 인사들을 결집시켜서 이런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장사의 시작인데. 그렇죠. 그런데 진영 의원,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19대 총선 때
야권층들이 낙선 운동을 전개할 정도로 뭐 상당히 그런 분들이 이제 저게 여론에 반영되는 거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타임 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통계학적 용어로. 그래서 어떤 주요한 사건 사고가 터졌지만 그게 바로 여론에 반영되지는 않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그렇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해 뭐 예. 물어도 하다 보면 며칠 걸리죠. 그렇죠. 예를 들면 컴퓨터가 버벅될 때 우리가 렉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양상인데 어쨌든 그 여론이 확산되고 숙성되는 과정이 약간의 이제 인터벌이 필요한데 그런 그래서- 것들이 바로 후보 등록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3월 25일 날 꺾였지만 3월 25일 꺾기 이전에 며칠 동안 벌어졌던 일이 축적돼서 그렇죠. 그런 누적된 것들이 일주일 동안의 캠페인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캠페인과 연계되면서 결국 호남 민심이 급격히 이제 이반되기. 선거 전략이 없었다, 잘 못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호남에서 선거운동만 잘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성적이 괜찮을 수 있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평가는 약간 배치가 되는 평가가 있잖아요.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사실상 지역의 여당으로서 기득권 세력이었고 거기에 대한 심판 여론들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었다. 그게 주요한 패인 중에 하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말도 일리도 있지만 그건 결과론이라고 보는 게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에 여론은 지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뒤집어져 있었어요. 네. 민주당이 이만큼.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랫동안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하는 정서가 밑에 있고 실망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다. 그것만으로 설명하려면 민주당이 계속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계속 누구를 지지할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 선거가 들어가는 그 국면에서 뒤집어진 채 한 번도 역전하지 못한 채 굳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시니까 요 결론이 실제 선거 기간 중에 어떤 식으로 지지율에 반영됐는지를 거꾸로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 결론을 먼저 네. 내고 네. 자, 이게 이제 호남 지역만 따로 떼서 1월부터 창당 발기인 대회부터 그다음에 총선 이후까지의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녹색이 국민당이고요. 파란색이 더민주인데 여기서 크게 한번 출렁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 직후의 변화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신 요인이 발생한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국민의당이 쭉 치고 올라가다가 한번 역전이 됐어요, 그죠? 네. 크게 여기서 요 시점이 언제고 다시 재역전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3월 25일이면 이제 그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네. 네, 마감일이고 4월 2일이 이제 선거운동 개시일 직후인데 3월 25일 직전에 이제 비례대표 파문, 셀프 공천, 2번. 네. 네, 그리고 그 직전에 이제 정준호 전략 공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정청래 정경대 의원 컷오프는 3월 25일 이전이죠. 2차 컷오프였으니까요. 아 여기 예, 3월 10일에 1차 컷오프, 그리고 3월 뭐 20일 안 돼서 아마 직전에 2차 컷오프. 요 꺾이기 직전이군요. 예. 네. 그러면서 3월 25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까지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캠페인이 굉장히 난조에 빠집니다. 난조에 빠지면서 더군다나 3월 25일 직전이면 국민의당도 굉장히 공천 파동이 계속 여진이 진행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뭐 이쪽 저쪽 다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5일부터 3월 31일이